자, 반갑습니다. 롱타임 노시예요. 잘들 지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들 지내건 말았건 여러분들 사정이고. 자, 우리는 할 걸 해야죠. 할 걸 해야 되는데 이제 2학기 시작이고요. 2학기가 이제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걱정을 해도 안 해도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걱정해봐야 걱정하는 시간까지도 추가로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셔라. 학생으로서 어떤 공부 때문에 좀 양 때문에 힘들고 난이도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은 운명은 아니지만 데스티니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들어가 보기 전에 일단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의 내용 구조가 어떨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볼 텐데 일단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기를 겪잖아요. 그래서 식민지가 되기 전, 그다음에 식민지 시기, 그다음에 식민 광복 이후, 식민 이후 이렇게 이제 광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보시면 되는데 요 전에는 큰 틀에서는 일단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 가장 큰 주제로 기억나시는 게 아마 요걸 거예요. 세도 정치, 그죠? 특정 가문, 왕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해서 비변사를 장악함으로써 정권을 독점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고 뭐 이런 모습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서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 보는 여러 가지 어떤 문물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서양 문물이 등장하는 모습까지, 그죠? 요런 모습인데, 이 두 배경이 이제 많은 변화를 불러오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세도 정치가 안 좋은 정치라는 건 다 알잖아요. 세도 정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이 문제는 해결하면 돼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도 정치가 심각한 문제고 세도 정치를 끝내고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선 서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건 뭔가 변화한다는 거겠죠. 받아들이는 쪽을 진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보 혹은 개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개자는 문을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문을 닫고 나라를 지킬 것이냐. 그래서 약간 폐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 요 둘의 끊임없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성리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실학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실학자 하면 당시에 이제 성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그 시도가 실학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서 봤단 말이에요. 중농학파, 중상학파. 보통은 둘 다 진보 개화 쪽에 들어가는데 특히나 중상학파가 이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둘 간의 논쟁 혹은 경쟁 혹은 갈등, 국내 사정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을 해결하자라는 건 똑같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뭔가를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고 이건 침략으로 파악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요 둘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일본의 지배를 받을 거고요. 일본의 지배는 그때 가서 얘기할 거지만 크게는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크게는 10년대 단위로 나눠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그럼 그때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아무튼 지배당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배당한다고 가만히 당하기만 하면 안 되죠. 어렵지만 뭘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겠죠. 저항. 이 저항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국내, 그다음에 국외. 그리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나라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싸워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싸우자는 운동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을 한 뒤에는 대체로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복을 한 이건 사실은 식민지를 거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식민지 지나고 나서 광복한 이후에는 독재가 찾아옵니다. 독재의 시기가 찾아오고요. 이 독재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저항하는 독재에 저항한다는 건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구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 뭐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 학기의 큰 틀의 구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파트별로 그때 가면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식민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존의 배경이었던 세도 정치와 세금을 너무 심하게 걷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세도 정치 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이견이 없다는 거죠. 다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쏟아져 들어오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건 침략으로 보고 문을 닫고 저항할 것인가. 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공부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천천히 보도록 하죠. 사회불안 속에서 민심이 동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동요한다라고 하는 건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천천히 보시면 뭐겠어요? 동그라미 1번에 뭐로 인한 정치기강 문란, 그러니까 정치가 개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즉 세도 정치죠. 기억나시죠? 세도 정치 한 번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특정 가문, 왕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형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정권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관료가 되려고 하면 한 자리 얻으려고 하면 이 세도 정치 그 가문 사람한테 뒷돈을 줘야 된다는 거지. 뇌물을 줘야만 되고 심지어 뭐 과거 시험까지도 막 조작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니까 내가 이제 뒷돈을 줘야만이 뭐 과거 시험도 좀 조작하고 해서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도 가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보통 세도 가문은 안동김 씨 아니면 풍양조 씨거든요. 이제 그때 왕에 따라서 다른데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안동김 씨 이래요. 뭐 순종, 헌철, 뭐 철종 이렇게 가면서 근데 어 내가 세도 가문 출신이 아닌데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그럼 뇌물을 내야 되죠. 내가 한 뇌물을 한 이것도 나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뇌물 경쟁이에요. 내가 처음엔 1,000만 원 드리면 나랑 경쟁하는 사람은 1,500만 원 주고 그럼 난 2천 얹고 2천 받고 3천 더 3천 받고 5천 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점 나중에 막 1억 2억 가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시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뇌물을 1억을 꽂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1억을 꽂아서 이 자리를 얻었으면 내가 최소한 남기는 게 있으려면 이 자리를 통해서 1억 이상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땡기겠냐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뺏는 거죠. 그래서 내가 쏟아부은 내가 쏟아부은 뇌물 그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뜯겠다. 이런 마인드가 잡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뜯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전염병 저 얘기를 조금 임팩트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재해 전염병 저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애매하다고. 만약에 진짜 중요했으면 노란색으로 칠을 했겠죠. 근데 안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닥 중요하지 않으면 안 썼겠죠, 여기다가. 그 많은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학습지 안에 들어왔다는 건 어느 정도는 중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하냐면 자연재해, 전염병은요. 요거는 매년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야. always요, always. always happening이야. happening in all time이라고. 항상 봐봐. 전염병 어때요? 우리가 기억하는 전 국민적인 전염병만 해도 코로나 있었죠. 신종플루 있었죠. 메르스 있었죠. 뭐 사스 있었죠. 얼마나 많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뉴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매년 뭐 이렇게 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있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유행성 출혈, 뭐 말라리아, 뭐 장티푸스, 뭐 지카 바이러스, 뭐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있습니까? 그죠? 전염병은 늘 있는 거예요. 그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온도가 37도거든요. 이게 재해지. 그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공간,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는 공간이 에어컨 잘 나오는 그런 교실이거나 그러면 상관없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하는 일이 농산일이다. 아니면 바깥에서 하는 일이다. 내지는 뭐 비닐하우스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게 자연재해지. 그리고 또 뭐 얼마 안 있으면 막 태풍 오고 막 태풍이 막 2개가 올라오네, 3개가 올라오네. 지진이 나네, 이런 거.
자연재해나 전염병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늘 있는 거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써놨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언제 문제가 되느냐? 저걸 정부가 혹은 그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연재해랑 전염병을 대처하려면 정부가 능력이 충분해야 돼요.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실력도 있고 행정도 있지만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의학 능력이나 뭐 북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재해 전염병이 터지는데 거기에 정부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뜯어간다는데 왜 돈이 없냐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 대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돈이 충분했으면 막 사람들한테 막 뭐야 생활 지원 자금 보내주고 뭐 아니면 뭐 약도 보내주고 의사도 보내주고 막 복구 비용 대주고 복구 건설 공사 빨리빨리 해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집 무너진 거 다시 세워주고 할 건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왜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세금을 많이 걷죠. 많이 걷는데 문제는 그 세금이 정부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걷는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은 애초에 내가 뇌물로 들어간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이 세금을 걷었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금을 그렇게 막 벼락같이 뜯어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 거치는 세금의 양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못 걷어요. 왜 사람들이 도망가고 없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 백성이 가구 없어요. 애들 데리고 이미 빈 집이야.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마지막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백성들이 유민화된다. 흐를 유자라 그랬죠. 백성들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막 뭐 산으로 들로 그냥 기억나실 걸? 아무데나 불사 질러가지고 그냥 그 불에 탄 식물들이 그 식물 재가 불에 탄 재가 비료가 돼서 거기서 몰래 농사 짓고 걸리면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걷는 세금의 양이 또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들은 매년 터지지만 지금 이 상황 세도 정치 아래에서는 전혀 대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꼭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적 빈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뭐. 그죠? 도적이 빈발한단 말이에요. 내가 막 어디 이제 일단 오갈 데도 없이 나왔는데, 그죠? 세금을 너무 뜯어가니까 답이 안 나와서 집 버리고 나왔는데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산밖에 더 있어? 산에 가서 뭐 하다못해 뭐 꿩이라도 잡아먹고 해야죠. 뭐 꿩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칡뿌리라도 뜯어 먹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어. 그럼 산에 뭐가 있어요? 잡으려는 꿩은 없고 나 같은 사람들만 드글드글하단 말이야. 왜 다 같이 힘드니까. 산에 올라가면 나처럼 힘든 사람들만 드글드글해요. 그럼 아저씨 왜 올라왔어요? 제가 왜 올라왔겠어요? 당신이랑 똑같이 뭐. 아, 개빡치네요. 서로 공감대 형성되고 이런 빡치는 세상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마디 하고 죽읍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 횃불 붙이는 거지. 그죠? 도적이 돼서 내려온다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해안에 이양선의 선박이 출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죠. 그 서양의 문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이게 이양선이에요. 이게 이양선인데 이거 좀 무섭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양선이라는 말뜻 자체가 다른 모양의 배란 뜻이에요. 다를 이자의 모양 양자의 배선자거든요. 다른 모양의 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왜 저런 이름이 붙었냐면 조선인들이 봤을 때, 조선 백성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배랑 생긴 게 다른 거예요. 저게 뭐지? 이게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배 같기는 한데 내가 알던 거랑 다르네. 뭐가 다르냐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요. 딱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만든 재료. 조선은 배를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거든요. 다 목선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요. 심지어 군용배도 나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거북선도 등딱지나 철갑이지 아래는 나무잖아.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쇠로 만드는 것 같아. 왜냐면 빛 받으면 반짝해. 그리고 두 번째로 점점점 다가오는데 졸라 커. 발도 저게 배라고? 건물도 저거보단 작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어부야. 내가 오늘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통통배 이끌고 쭉 가는 거예요. 쭉 이제 가서 저게 뭐지? 그 햇빛 반사된 거 치고는 반사가 센데 점점점 다가와. 이쪽으로 다가와요. 저게 뭐야? 오,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이 이양선이라는 배를 처음 봤을 때 이 조선 백성들의 감정선이에요. 생판 처음 보는 거대한 쇠로 만든 배덩어리가 이렇게 막 둥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보다 한 10배, 20배는 큰 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왔고 창밖을 열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창밖 저 멀리에 뭔가 반짝하는 것 같아. 뭐지? 그리고 다시 수업에 집중했어요. 근데 다시 소리가 들려서 한 5분 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운동장에 우리 학교 건물보다 거대한 UFO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신기하겠지. 처음엔 신기하겠지.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UFO에서 뭐가 내릴 줄 알고. 그죠?
어씨 뭐지 저게? 저게 뭐지? 근데 삐리링 하더니 타노스가 내리면 어떡해? 타노스가 딱 내려가지고 암 타노스, 암 인비지블 이러면서 빵 때리면 어떡하냐고. 다 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뭘 알아달라는 거냐면 이양선을 바라봤을 때 조선 백성들의 감정은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으로.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인 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양선 보기 전까지 여기 때는 좋았냐고. 세도정치 개판이고 세금 졸라 뜯어가고 자연재해 전염병 막 터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응 못하고. 요거는 좋아요? 요건 좋아? 요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고통이에요. 이미 고통인데 이양선이 출마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양선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라고? 공포라 그랬죠. 공포. 그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포를 느낀단 말이야. 그죠? 그럼 봐봐.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공포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통에 공포가 얹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고통 더하기 공포는 뭐게요? 고통 더하기 공포는 불안입니다. 불안.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심리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 바깥에서는 내가 모르겠는, 내가 처음 보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다가오고 있고.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위기의식,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이항선 누구 타고 있을까요? 당연히 서양 애들이겠죠. 서양 애들은 저 배를 타고 이 멀리까지 왜 왔나? 왜 온 거예요? 그쵸. 서양 애들. 이 서양 애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서양 애들이고요. 뭘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거죠. 아프리카 갔다가 아메리카 갔다가 이제 아시아까지 오는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건데 서양 애들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서양 애들이 식민지를 만들 생각이 있다는 건 얘들이 뭐를 끝내놨다? 끝났다는 표현은 어색하지만 산업혁명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산업혁명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이미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거죠. 요거는 한 발 더 나가서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럼 이걸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즉 일본은 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는가? 어떤 단계를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단계를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식민지가 있으면 뭐가 좋은데? 우리가 산업혁명 하면 뭐 떠올려 달라 그랬어요? 공장 떠올려 달라 그랬죠. 작년에 기억나요? 공장 떠올려 달라 그랬죠. 아, 그림 잘 그렸다. 자, 이렇게 공장 떠올려 달라 그랬죠. 근데 이제 공장 안에 뭐가 있다고? 기계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이 노동자가 기계로 만든 상품이 있죠. 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기계에 넣어야 돼요? 원료를 넣어야죠. 원료. 그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원료를 싸게 사오고 만든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식민지에서 원료를 싸게 사오고 식민지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물건을 팔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이뤄놓고 나면. 이해되시겠죠? 즉 이제는 큰 틀에서 보이죠. 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는지. 자기들이 뭐가 됐겠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산업혁명을 이뤄낸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산업혁명을 해보니까 뭐가 필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식민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식민지가 있으면 그 식민지에다가 원료도 싸게 구할 수 있고 물건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흐름에서 봐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심 동요의 증상 이거 생각해 볼 법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세도 정치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불안 뭐야 공포까지 온단 말이야. 이양선 때문에 공포까지 와요. 그래서 내가 불안함을 느끼게 됐어. 너무 불안해. 그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이게 불안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불안이라는 건 왜 불안함을 느껴요?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대응법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죠. 그죠? 그 행동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일 체력 테스트가 있는데 내가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해. 그럼 어떻게? 오늘 운동하면 되지. 곧 있으면 시험이라서 불안해. 그럼 공부하면 돼요. 대응법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왜 불안감을 느끼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느냐? 대응법이 없으니까. 그럼 인간이 불안감을 느끼는데 대응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에 기댈 수밖에 없느냐? 종교적인 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내가 내 능력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이미 알고 있는 종교부터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일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종교 불교죠 뭐.
그래서 미륵불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미륵불. 미래에 언젠가 다가온다는 부처님. 미륵불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요상한 책도 유행을 해요. 정감록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은 이씨 왕조잖아요. 이성계, 그죠? 이 이씨 왕조의 조선이 무너지고 언젠가 정씨 왕조가 들어설 건데 이씨 왕조에서 정씨 왕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혁이 있으면서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감록이라는 책이에요, 책. 근데 이 책에 몇 군데 장소를 적어놨단 말이야. 그 장소 안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이 이씨 왕조에서 정씨 왕조로 넘어가는 그 변혁의 시대, 그 혼란기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남고 나서 정씨 왕조가 완성되고 나면 그 뒤에는 되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게 정감록이에요. 별로 설득력 없어 보이죠? 그죠? 개소리 같잖아. 근데 이게 되게 유행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에 이렇게 기대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냐면 간단해요. 합리적인 방법 안에서는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비합리적인 게 뻔하더라도 그거라도 희망이 된다면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라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종교적인 현상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유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맨 처음 유입된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실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인데 요걸 영어로 발음하는 게 이제 크리스트교고요. 그죠? 크리스트교고 요걸 이제 중국식으로 발음해서 그걸 한자로 옮겨 쓴 게 기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다 기독교예요. 일단은. 근데 그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는 이 기독교를 이끌던 가장 큰 중심 세력은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이죠. 카톨릭. 근데 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가 카톨릭이 유럽에 퍼지면서 카톨릭의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부패하고 막 이런 막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카톨릭의 힘이 세지니까 이 카톨릭의 성직자들도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이 성직을 막 돈 받고 판다든지 뇌물 받고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막 카톨릭이 부패하죠. 그러면서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막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죠. 너가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가 원래 기독교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모든 원죄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너가 그냥 기도만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가 돈을 내야 그래서 돈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내가 너한테 면벌부를 줄 수 있는 거. 교황이 너한테 면벌부를 줄 수 있는 거고 교황한테 면벌부를 받아야 이제 벌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마르틴 루터죠.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독일에 써서 그때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마르틴 루터, 그죠? 마르틴 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있죠. 치빙글리를 계승받아서 장 칼뱅이 스위스에서 예정서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종교개혁. 그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카톨릭을 비판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새롭다라고 새롭게 고친다라고 해서 이걸 개신교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물론 이제 동방 종교라고 오르독스라고 또 따로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큰 틀에서는 서구의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들어올 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요 카톨릭은 천주교라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이게 기독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단어고 그 안에서 기존의 카톨릭을 비판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종파가 개신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카톨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천주교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주교를 성당이라고 하죠. 천주교 믿는 공간을. 개신교는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거를 용어를 원래는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당이나 교회나 영어로는 다 철치예요. 철치인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왜냐면 카톨릭은요 성모 마리아의 신성성을 인정해요. 왜냐면 성모 마리아는 이제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임신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태고지를 받아서 임신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임신하신 성모 마리아의 신성성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도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카톨릭을 믿는 성당들에서는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성모 마리아를 같이 조각을 해놓거나 혹은 성모 마리아를 단독으로 조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천주교가 예수를 안 믿고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천주교는 추가로 성모 마리아의 신성성도 인정한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요거는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 그냥 기초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천주교 내지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학문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우리의 원래 조선시대 조선의 학자들이 많이 공부하던 건 성리학이었잖아요. 이제 성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연구 주제는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상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제 그런 걸 성리학의 기본 연구 주제로 삼죠.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게 성리학의 기본 주제인데 성경을 딱 펼치면 기독교의 성경을 딱 펼치면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창조,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엔 뭘 만들고 둘째 날엔 뭘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도 어떤 이 책의 목적이 성리학이 연구하고자 했던 그것과 비슷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학문으로 받아들이게 되다가 점점점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학문이라기보다는 특정 대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가깝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들어오고 나서는 일반 서민들에게 급속도로 퍼집니다. 왜 퍼질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뭐 왕들의 왕 중에 왕이시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되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고 전지전능하고 권능한 존재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저 전지전능하고 권능하신 저분이 막 구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죠? 근데 이제 조선 백성들이 볼 때는 내 삶이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란 단어를 들을 때, 내 지금 내 이 일상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특징이에요. 일단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있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유일신교라서 그렇죠. 요거는 유일신교라서 그런 거죠. 유일신교라서 그런 모습이고 십계명에 나오죠. 나 이외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요거는 사실은 약간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걸 기독교에서는 신에 대한 숭배 의식이라고 봐서 그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측이 유교에 대해 유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유교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제삿날이나 아니면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차례 지내고 음식 모시고 하는 거는 그거를 종교적인 행위라고 보는 건 약간은 글쎄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아니라고는 못하는데 애매해. 그러니까 이제 왜 아니라고는 못하냐면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아마 어딘가에 남아 계시고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지금 이 안 보여서 그렇지 어딘가 남아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그걸 신앙으로 해석한다면 신앙이 맞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그분들한테 뭔가를 부탁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유교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건 그분들한테 그 전지전능하사 막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셨던 분이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그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살아 계셨던 나 어릴 때 나랑 같이 놀아주셨던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살아 계실 적에 내 아버지를 키우시면서 나를 키우시면서 내 할아버지를 키우시면서 고생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추모합니다. 그런 예의의 자세인 거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막 뭐 이렇게 뭔가를 우리를 보살펴 달라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하죠. 아무튼 간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분 질서를 부정한다는 거는 이제 평등을 향한다는 거죠. 평등을 향한다는 건데 사실 그렇죠. 그 기독교의 목적이 구원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실로 믿는 사람. 그죠? 귀족과 평민과 천민 중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 백인과 흑인과 황인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진실로 믿는 사람. 너가 진실로 믿기만 하면 네가 어떤 자리에 있던 네가 누구든 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평등 사상이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건 그 전에 뭘 했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평등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선의 기존 사회 시스템을 깨려는 의도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 두 가지가 다, 그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것도 성리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고, 성리학이 이념과 문화를 깨는 거고, 평등을 쫓는 것도 기존의 조선의 신분제라는 사회 시스템을 깨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조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열심히 탄압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지. 사라질 수가 없죠. 왜? 왜? 왜 안 사라지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죠? 사라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개 중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하고 싶어. 근데 뭔가 서양에서 넘어오는 것들, 기독교나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나는 내가 지금 내 삶이 불안하고 하긴 하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너무너무 좋고 내가 추모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내가 내 아내, 내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식들, 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아니었으면 다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막 기도드리고 싶고 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기독교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가 어떤 종교적인 믿음은 갖고 싶은데 기독교나 이런 서양에서 넘어온 것들은 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동학입니다. 이름이 왜 동학인지 혹시 느낌이 오세요? 저게 동력동자예요. 동쪽할 때 그 방위를 나타내는 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학인데 저 때는요. 서양에서 넘어오는 모든 것들, 그게 기독교든 새로운 과학 문물이든 모든 것들을 다 서학이라고 묶어서 통칭했었어요. 그냥 다 서학이라고 묶어서 불렀었어. 그러니까 이제 서학에 대응해서 새롭게 만든 종교다라는 거죠. 그게 동학이에요. 동학인데 몰랑 양반인 최재우라는 인물이 창도를 합니다.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인물인데 물론 최재우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건 최재우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게 몰락 양반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어떤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길 만큼 규모를 키워야 이름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최재호가 하는 얘기를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종교가 됐겠죠. 어떻게 이게 될까요? 뭐가 있어야 이게 될까? 뭐가 있어야 내가 종교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고 그 종교를 만든 나를 따를까? 리더십이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밤마다 야 뭐가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럼 학생들이 다 하는 얘기가 리더십이요. 리더십이 뭔데? 야 리더십이 뭔데? 뭐가 있어야 리더십이 생기는 건데?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 말빨? 맞아요. 봐봐.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 자기가 그런 대답했던 거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목소리는 안 냈더라도 마음속으로 말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 기억날 겁니다. 말빨이에요, 말빨. 말빨이라고. 말빨이야, 말빨. 말빨이에요, 말빨. 그죠? 근데 말빨은 어떻게 해야 세질까요? 말빨은 어떻게 해야 세지나? 말빨, 즉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설득력이죠. 물론 이제 아는 단어가 많고 말을 잘 하고 말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얽힘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좀 버벅대지 않고 뭐 절지 않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말빨의 구성 요소는요. 첫 번째로는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힘들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이해해 줘야 돼요. 야, 여러분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산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왜 산에 살아요? 집 버리고 나왔잖아. 왜 집 버리고 나왔어요? 세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집 버리고 나왔잖아요. 집 버리고 나올 때 자식들 손 붙잡고 나오면서 아내 손 붙잡고 나오면서 괴로웠잖아. 힘들었잖아. 쪽팔리고 부끄러웠잖아. 근데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에 지내시면서 행복하세요? 사는 거 족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맨날 사냥한다고 허탕치고 옆에 사람들 막 비싼 사람들 드글드글하고
다 모여서 똑같은 얘기하고 지금 사는 거 그지 같잖아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느끼겠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솔직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자식들 손붙잡고 집 밖에 나와서 산으로 올라왔지만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어두운 밤을 헤치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진짜 눈물 참느라고 내가 다행히 밤이 어두워서 눈물 흘리는 건 안 보였지만 진짜 울음소리 참느라고 내가 진짜 이를 꽉 깨물었다. 그 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공감을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봐봐, 몰랑 양반이라며. 지가 망했잖아, 지가. 그죠? 지가 망해버렸단 말이야. 내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공감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망해봤으니까. 두 번째 요소가 뭐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논리적인 대책이에요. 논리적 대책. 근데 논리적 대책을 말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겠죠. 그리고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 공부를 해봤어야 돼. 공부를 해봤어야 돼. 공부를 안 해봤으면 공감해서 끝나요. 그죠? 공부를 해봤어야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건지 논리적으로 대책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양반이잖아. 비록 망했지만 한때나마 공부 열심히 하고 과거 시험도 합격해 봤었던 공부를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몰락 양반이라는 위치가 몰락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은 망했지만 양반으로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해결 방안이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수 있고 말발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재우의 말을 믿고 따랐던 거죠. 그래서 최재우가 만들었던 동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동학이 특이한 게 서학에 대응돼서 동학이라고 했잖아요. 서학 거를 웬만하면 안 따라가요. 조상에 대한 제사도 기독교는 거부했지만 여기서는 인정하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했던 것 중에 동학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요소가 사실은 천주교 기독교가 빠르게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요소 기독교의 요소인데 이걸 동학이 기독교의 요소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뭘까요? 평등입니다. 평등.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평등과 비슷한 평등을 동학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동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사람 인자에 곧 내자에 하늘천자를 씁니다. 사람이고요. 곧 내고요. 하늘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 서울, 인천, 부산, 울산, 포항. 어디에 하늘이 가장 높습니까? 똑같죠. 하늘이 그런 게 어딨어. 하늘은 다 하늘이지.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건 너가 성별이 뭐건 직업이 뭐건 출신 신분이 뭐건 상관없다는 거야. 너는 어떤 존재다? 하늘처럼 높은 존재다. 즉 너가 어떤 출신 사람이건 너는 남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하늘처럼 높고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지 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는데 어쨌든 요것도 결국은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인내천도 사람들이 너희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학도 평등을 얘기하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들었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없겠다? 평등을 얘기한다는 건 기존의 조선의 신분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니까. 그죠? 기존의 신분제 시스템을 깨는 거니까 조선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 그러면 조선 정부는 동학이 평등을 얘기하는 순간 동학을 탄압하겠구나라는 걸 감각적으로 캐치하셔야죠. 그래서 정부가 탄압을 하면서 정부가 이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를 처형하게 됩니다. 처형하게 되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퍼져요. 그래서 이대 교주였던 최시형 이 교단을 정비하면서 근데 많은 친구들이 같은 최씨이기 때문에 혹시 형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최시형이 교단을 정비하면서 교세를 더욱더 확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동그라미 왜 5번으로 돼 있냐? 동그라미 2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주가 죽었는데도 이 종교가 끝나질 않아. 그렇다는 건 이미 이 동학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졌을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종교적인 얘기들이죠. 미륵불, 정감록, 천주교, 동학 다 종교적인 얘기들이고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더 있어요?
그죠? 내가 힘들어. 기도를 열심히 드렸어. 그래서 뭐?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요? 그죠? 아, 그렇잖아. 만약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기말고사야. 어? 기말고사 불안해. 시험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기도를 드리면 뭐가 돼요? 그죠? 공부를 해야지. 그죠? 기도를 드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사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누구는 정감록, 누구는 미륵불, 누구는 천주교, 누구는 동학 막 믿었겠죠. 근데 네 사람 다 뭘 믿었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바뀌는 건 없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길어지고 고통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넘어서 저항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처음엔 소극적으로 해요. 막 새벽에 밤에 몰래 막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을 글로 써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이것도 세종대왕의 은혜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줬으니까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어디 부지런히 백성들이 그죠? 세금 좀 그만 걷어라 벽에다가 몰래 써서 붙이고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산에 올라가서 막 세금 좀 그만 걷어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규모가 커져요. 왜냐면 특히나 산호가 규모를 커지게 만드는데 산호가 왜 규모를 커지게 만드냐면 내가 밤에 몰래 어? 진짜 내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대놓고 하기는 좀 무섭고 부담스럽고 짜증은 나고 그래서 밤에 몰래 아무도 안 보겠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한마디 한다. 진짜 모두가 다 들리게 한번 한마디 한다.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한마디 하려고 딱 보니까 나 같은 놈들이 그죠? 드글드글 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형씨 왜 왔어? 이럴 거 아니야. 아저씨 왜 왔어? 아저씨도 빡쳐서 왔지. 한마디 하려고? 나도 그러려고 왔어. 저 아저씨도 그렇게 왔대. 근데 이 산에 우리 같은 사람들만 한 100명이 넘어.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야밤에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나무에다 불이라도 붙이고 횃불 하나 만들어서 내려가 보는 거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커집니다. 처음 대규모의 반란이 벌어졌던 건 평안도였어요. 평안도가 어디냐면 이 위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역이 평안도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세도 정치가 워낙 개판이어서도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 지역이 조금 특별해요. 이 평안도라는 지역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 지역이 왜 조금 특별하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청나라잖아요. 한반도에서 청나라로 갈 때 육지로 간다고 하면 가장 가깝게 가는 데가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낼 때도 보통 일이 와요. 웬만하면 배로 잘 안 가요. 웬만하면. 왜냐면 배는 아직도 그래도 불안하잖아. 그죠? 막 뭔가 침몰될 것 같고 이러니까 배로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육지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청나라가 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도 보통 이쪽으로 오고요. 조선에서 청나라를 사신을 보낼 때도 보통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평안도가 일종의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해요. 평안도가 어떤 청과 조선 사이에 관문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좀 특징이 이 지역에서 걷는 세금은 중앙으로 안 보내요. 다른 지역 세금들은 다 중앙으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중앙으로 보내는데 이 지역 세금은 중앙으로 안 보내. 안 보내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써요. 청나라 사절단 맞이하면은 그 맞이하는 비용으로 쓰고 사절단 보낼 때는 또 보내는 여행비로 쓰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감사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평안도가 모든 지방관들의 꿈이에요. 아, 저기 평안도를 가야지. 평안도 발령 받아야 이 맞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평안도는 그 지역에서 돈을 다 쓰니까 내가 거둔 세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중앙 정부에서 잘 몰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에 대한 수탈이 유달리 심하다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의 분노도 더욱더 커져갔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반란이 터지는 건데 여기서도 어때요? 홍경래라는 사람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사람 출신 성분이 몰락 양반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몰락 양반인 홍경래가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몰락했기 때문에 공감을 살 수 있는 거고 양반으로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 공감과 대책에 설득돼서 함께 했었던 거죠. 결국 이건 뭐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한데 뭐 결국은 가산에서 이렇게 했다가 뭐 전우정 싸움에서 뭐 패퇴하고 하여튼 진압이 돼요. 결과만 아시면 돼. 결국 진압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압이 됐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위로받고 마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대하게. 그리고 홍경래의 남보다
한 팁 더 중요하고 더 거대한 반란이 벌어지는 게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 난은요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농민 봉기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으니까 농민 봉기겠죠. 임술이 뭘까요? 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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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술. 사람 이름인가? 임시성을 가진 임술이라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임술의 난 그러지 않을까요? 홍경래의 난 그러듯이 임꺽정의 난, 뭐, 그죠? 만적의 난, 임술의 난. 근데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 임술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민 봉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임술이 뭐냐면 임술년이에요. 임술년. 우리가 갑자년, 갑인년 뭐 그러죠. 개해년 이런 식으로 연도에 우리 60갑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술년도에 벌어진 농민봉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 봐봐요. 만약에 어떤 농민봉기가 일으킨 사람이 분명해.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고. 홍길동의 난. 그죠? 그런 식으로. 뭐 누구의 난 이렇게 카리나의 난, 윈터의 난. 너무 안 어울린다. 그죠? 이게 사람의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일으킨 사람이 조금은 불분명하더라도 벌어진 지역이 분명해. 그럼 그 지역 이름을 따요. 뭐 어디에 난 이런 식으로 딴단 말이야. 그죠? 근데 임술은 연도래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임술이라는 건 연도라 그랬으니까 이건 일종의 시간의 이름 아닙니까? 그죠? 이건 시간의 이름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을까? 왜 이 농민봉기에 이름을 붙일 때 특정 인물이나 지역명이 아니고 시간의 이름을 붙였을까? 그렇죠. 여기저기가 다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때는 저랬다라는 식으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라고 꼭 집어 얘기하기에는 너무 여기저기서 다 벌어졌으니까. 이해되시겠죠? 물론 스타트 포인트는 있습니다. 진주, 경남 진주에서 시작이 돼요. 진주에서 시작이 되는데 뭐 백낙신이라는 지방관이 탄압을 하면서 이제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저항해서 일으키게 되는데 진주에서 시작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더 중요한 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주 옆 동네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진주 사람들이 막 뭐 장난 아니래. 막 농민봉기 일으키고 막 다 막 횃불 들고 막 다 때려부시고 난리도 아니래. 막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옆 동네니까 아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야 우리 동네 장난 아니야. 막 사람들 다 들고 이러서 막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유 진주 저 양반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디 버릇없게 정부한테 봉기나 일으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왜 봉기를 일으켰는지 왜 저 사람들이 목숨 걸고 횃불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잖아.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우리는 안 했지만 우리도 차라리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분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아 진짜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전국 각지가 다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슬롱민 봉기는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정부도 생각이 바뀌게 돼요. 홍경래의 난까지는 평안도라는 한정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탄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탄압을 했었죠. 실제로 탄압이 됐고. 근데 임술롱민봉기는 전국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탄압만 해서 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탄압만 해서 될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민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세금이 문제라고 한다면 세금을 어느 정도 손보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뭐 세도정치 구성원들인데 뭐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여기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뀐 건 없지만 어때요? 그래도 정부가 태도를 바꾸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된 게 없더라도 정부가 그래도 태도를 바꾸네. 여기서 생각의 변화가 온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참기만 할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막 한 목소리로 뭔가를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어필하고 하면 정부도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농민의 의식이 성장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거를 꼭 근데 이 임슬롱빈봉기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조정치 시기에 밀란이 발생했던 지역을 보면 일단은 좀 더 많은 차별을 받았었던 평안도 지방에 홍경래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남부 지방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 빨간 점들이 다 농민봉기가 벌어졌던 지역이에요. 그렇게 보면 전국적이라고 할 만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임술농민봉기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